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동영상을 첫 번째 동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림을 넣으면 이게 잘 안 넘어가기도 하네요. 자, 이거 네. 자, 그래서 약간 이상한 곳에서 끊기긴 했지만, 자, 여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논문으로 볼 거지만 그냥 몇 개만 좀 이렇게 대표적인 걸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한국어에서 형이나 누나나 오빠 또는 언니, 동생, 아우, 누이, 오라비,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형제 자매를 부르는 그 단어들이죠. 그 단어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인데, 내가 남성일 때, 그 다음에 내가 여성일 때 이런 어휘들이 하나의 의미장에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차갑다, 뜨겁다,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온도죠, 온도. 그죠? 그래서 온도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어의 온도어장을 보면, 온도어장을 살펴보면 이것도 상당히 구조화, 잘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어에 뜨겁다, 뜨뜻하다, 덥다, 따뜻하다, 이렇게 또 따뜻한 것을 나타내는 어휘들이고, 차갑다, 춥다, 서늘하다, 미지근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비해서 온도 자체가 냉, 그러니까 좀 더 차가운 것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형태적으로 보면 비읍다, 그래서 춥다, 덥다, 그 다음에 뭐 뜨뜻하다,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형태적으로도 이런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어휘들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도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미각어, 그래서 뭐 달다, 짜다, 맵다, 쓰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색채어, 그래서 한국어의 색채어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색채어들이 또 뭐 실제로 이제 어떤 것들을 상징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착탈어장 그랬을 때 입고 벗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리어장,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요리어장, 그래서 뭐 볶고 튀기고 지지고 끓이고 굽고 조리고 다리고 고고 데치고 삶고 익히고, 이런 단어들이 요리어장 안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논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미장에서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 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렉시컬 갭이라고 하는 이 의미장의 빈자리 라고 한국어에서 명칭을 붙이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어휘 체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개념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의미장의 빈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개념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찾아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 한국어에서 손가락 봅시다. 손가락. 그러면 손가락 첫 번째 큰 이 두툼한 이 굵은 손가락을 우리가 엄지손가락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검지손가락, 집게손가락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엄지, 검지 로 가는 이 지로 가면 얘가 뭐가 돼요? 중지가 되죠. 중지. 그리고 여기로 가면 약지라고 얘기합니다. 엄지, 검지, 그 다음에 중지, 약지, 이렇게 돼요. 네 번째 손가락이. 그러면 지금 중지와 약지는 한국어가 아니죠. 이거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그 다음에 마지막 새끼, 애끼지, 이렇게 새끼손가락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갔을 때 이 중지와 약지는 순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에서 들어온 한자란 말이죠. 한자. 자, 그렇다면 고유어 한국어에서는 여기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비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자리를 고유어가 비어 있으면 외래어가 들어와서 메꾸게 됩니다. 이 자리를. 자, 한국어에서는 어떤 외래어가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한자어입니다. 이 비어있는 자리들을 한자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자어가 이 자리를 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말을 나타내는 것. 동물의 말입니다. 자, 동물의 말 그러면, 자, 동물의 말 그러면 큰, 그러니까 개체가 이미 다 자란 말을 말이라고 하고, 이제 갓 태어나서 어린 말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망아지라고 합니다. 아지가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소, 이거는 다 자란 큰 소고, 작은 소는 송아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 다 큰 개, 그리고 어린 개를 우리가 강아지라고 하죠. 자, 뭐가 붙어 있는지 알겠죠? 응아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거에, 이게 축소점이사라 그래서 작은 거에 뒤에다가 아지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보세요. 돼지. 자, 돼지는 돼지 어린 것을 뭐라고 해요? 돼지아지? 없죠. 그죠? 돼지아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자어가 들어와서 메꾸지도 못했는데, 돼지는 어린 돼지도 돼지고 다 자란 돼지도 그냥 돼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어의 그 역사적 변천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돼지가 뭐냐 그러면 돛입니다. 돛. 자, 돛이고 뒤에 뭐가 붙었어요? 아지가 붙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돛아지가 만들어졌는데, 돛아지가 이게 축소되면서 돼아지가 됐겠죠. 그죠? 돼아지. 그래서 원래는 돛 플러스 아지였던 것이 돼지가 되고, 이 돼지가 어린 돼지와 큰 돼지를 동시에 나타내는 단어가 되면서, 여기에 관계에서 본다면 현대 한국어에서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을 보면, 한국어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 자, 지금이 오늘이죠. 자, 오늘 하루 전은 어제고, 하루 더 전은 그제고, 더 하루 전은 그제고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보다 다음 날은 내일이에요. 내일. 그죠? 내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날은 모레, 그 다음 날은 글피, 그 다음 날은 그글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제, 어제, 오늘, 모레, 글피는 전부 다 순 한국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한자예요. 한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오늘 다음 날 매우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이 매우 중요한 날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어 고유어에서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한자어가 들어와서 내일 이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렉시컬 갭이라고 하고, 렉시컬 갭이 생기면 외래어가 그 자리를 메꾸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꼭 외래어가 메꾸는 건 아니에요. 상위어가 메꾸기도 하고 하위어가 메꾸기도 하는데, 외래어가 메꾸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래어가 한국어의 경우는 주로 한자어다라는 특징을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간의 의미 단계를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의미를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결합적 관계에서의 의미 연구와 계열적 관계에서의 의미 연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계열적 관계의 의미 연구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녀는 친구와 차를 마셨다 그러면, 자, 이 그녀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누구? 그죠? 또는 그녀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엄마? 엄마도 있겠죠? 엄마.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나도 있겠죠? 나. 그 다음에 자, 친구와 차를 마셨다 대신에 그녀는 아들과 차를 마실 수도 있고요. 또는 딸과 마실 수도 있고요. 그죠? 이 자리에 다른 단어들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친구와 자, 차 대신에 음료수, 커피, 음료수, 다양한 것들을 대신할 수 있죠. 자, 이 관계에 있는 애들을 계열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 대신에 그를 넣었다고 한다면 그녀와 그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연구의 방법이죠. 친구 대신에 차 대신에 음료수를 넣었다고 한다면
차와 음료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계열 관계에 대한 연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관계는 어휘서가 종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로로 이 관계에서 대치되는 관계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 그녀와 그가 동의 관계에 있느냐 의미가 같으냐 아니면 그녀와 그가 상하 관계에 있느냐 아니면 그녀와 그가 대립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또는 아까 여기 차와 음료수라고 한다면 자, 차와 음료수가 동의 관계냐 상하 관계냐 대립 관계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계열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관계에 대한 연구는 어휘소가 횡적으로 맞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옆으로 결합하는 관계, 옆으로. 자, 그녀는 친구와 차를 마셨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그녀와 마셨다. 자, 지금 옆으로 결합해 있죠. 그러면 그녀는 마셨다의 결합 관계가 어떠하냐? 또는 차를 마셨다. 자, 옆으로 지금 횡적으로 가로로 결합되어 있죠. 차를과 마셨다의 결합 관계는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결합 관계에 의한 연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합성어 A와 B가 결합해서 합성어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서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그 다음에 혼성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와 B가 결합해서 C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텐데 그들의 관계는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관용어 그리고 연어 이런 것들이 결합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본 어휘 의미론입니다. 이거 전부 다 어휘 의미론에서 살펴보는 것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의미론 그러면 어떤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의미가 성분으로 다시 나누면 어떤 성분으로 의미 성분으로 이루어지느냐 단어 하나를 봤을 때죠. 그 다음에 이러한 단어들을 한 의미상 서로 관련되는 것들로 묶어서 의미장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장 안에 넣었을 때 어떤 단어들을 하나의 의미장 안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그 의미장 안에 들어온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라면 3번의 단어 간의 의미 단계는 이제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동의관계 의미가 완전히 비슷하냐 또는 위아래 관계이냐 또는 반대말 관계이냐 이런 걸 살펴볼 수도 있고 결합관계에 의해서 대등적으로 합성했느냐 또는 혼성어냐 관용어냐 연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어휘 의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음이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 계열 관계부터 보도록 합시다. 제가 동음 관계는 여기 넣지 않았는데 동음 관계도 들어가요. 자, 동음이의 관계입니다.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소리는 같은데 의미는 다른 관계 이걸 동음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이 동음이의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 형태는 동일한데 그러니까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단어들인데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눈 그러면 사람의 신체에 있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둘 다 눈인데 자, 의미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배 그러면 과일 우리가 먹는 배 또는 사람 몸통에 있는 배 또는 바다에 떠 있는 배 다 소리가 전부 다 같죠? 배. 자, 이렇게 명사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동사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차다 그러면 너 기저귀 차고 놀 때 나 공 차고 놀았다 그러면 둘 다 차다잖아요. 그죠? 자, 둘 다 차다인데 기저귀를 차다 할 때 차다와 공을 차다 할 때 차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소리만 같아요. 여기 눈보라가 치다 할 때 치다, 북을 치다 할 때 치다, 줄을 치다 할 때 치다, 초를 치다 할 때 치다, 병풍을 치다 할 때 치다 전부 다 치다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지금 이렇게 동음, 이의 관계에 있는 것들이 한자어만 2만 개가 넘고요.
한국어 고유어도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이 동음 이유관계, 동음 줄어서 그냥 동음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동음어는 사전에 독립된 표제어로 실립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같고 의미는 완전히 달라서 완전히 다른 단어들, 다른 개체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미장이 다른 두 어휘가 형태나 통사 기능이 같은 것이며 성분 분석의 입장에서 보면 공유하는 의미 성분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먹는 배, 사람의 배, 바다에 동동 떠 있는 배는 의미 성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의미 성분에 공유하는 성분은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에서 이 동음어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 동음어는 몇 가지의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동음어는, 자, 첫 번째는 동철자 동음어와 이철자 동음어입니다. 자, 첫 번째 동철자 동음어는 뭐냐 그러면 맞춤법도 똑같고 소리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의미만 다른 거. 근데 두 번째는 이철자 동음어는 맞춤법, 그러니까 쓰는 건 달라요. 근데 소리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의미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동철자 동음어입니다. 은행 그러면 우리가 돈을 찾으러 가는 은행도 은행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식물, 가을에 노랗게 물들면서 그 땅에 떨어져, 우리 학교도 많죠. 예,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밟으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 자, 그것도 은행입니다. 자, 이거 철자도 같죠. 소리도 같죠. 그렇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 관계에 있는 것을 동철자 동음어라고 해요. 근데 이철자 동음어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거 철자는 다르죠. 학문, 자, 기억을 썼고요. 여기는 학문, 이응을 썼습니다. 근데 소리는 어떻게 돼요? 자, 학문도 비음화에 의해서 소리가 학문 이렇게 나죠. 그죠? 학문. 자, 이거 왜 이렇게 소리 난지 알죠? 알죠? 뒤에 비음이 올 경우에 앞에 오는 비음이 아닌 것이 뒤에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비음으로 만들어져서 비음이 돼서 이응이 된 거죠. 그래서 비음화에 의해서 학문이 소리를 내면 학문이 돼요. 그러니까 쓸 때는 학문, 학문 이렇게 써야 되지만 둘 다 소리가 어떻게 돼요? 학문 이렇게 소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이철자 동음어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 이 이철자 동음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학문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 이거고, 학문은 우리 신체에 달려있는 신체의 한 기관이죠. 자, 이것도 갈음, 가름 이렇게 쓰는 건 다르지만, 철자는 다르지만 소리는 어떻게 돼요? 소리는 똑같이 가름 이렇게 되죠. 의미도 다르죠. 자, 이것도 반듯이, 반드시, 자, 이런데 철자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죠. 그리고 의미가 다르고 소리가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철자 동음어라고 합니다. 같이, not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한국어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동음어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이철자까지를 합하면 이철자 소리가 같아지는 거. 철자는 다르지만 이거 전부 다 어떻게 소리가 나요? not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이철자까지를 합하면 동음어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음어가 매우 많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런 동음어는 왜 생길까요? 동음어의 생성 원인입니다. 자, 동음어의 생성 원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언어의 이원성과 음운 목록의 한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요리냐 그러면, 자, 지금 인간이 허파에서부터 공기를 입 밖으로 이렇게 내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때 내는 소리 중에 언어에 사용되는 소리를 우리가 음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이거 음운론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음운론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걸 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언어에 사용할 수 있는 음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소리 1000개, 10,000개를 전부 다 내서 음성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가 결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몇 개밖에 안 되는 소리에다가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기호체계예요? 음성에 의미가 결합되는
이원적인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음성이 소리가 같아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동음어가 소리가 같은 단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원래는 같은 소리가 아니었는데 음운이 변화하면서 소리가 같아져서 지금 현재 한국어에서 동음어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거 얘가 보이질 않는데 아레아를 쓰는 살입니다. 아레아를 쓰는 살이에요. 자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살, 이거는 아레아를 쓰는 거였고, 화살입니다. 이거는 화살할 때 쓰는 살은 아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리가 다른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자 역시 음운론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 아레아가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중세에서 근대를 거쳐서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음가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레아가 어떻게 돼요? 음절 처음에는 뭐가 돼요? 아로 변화하게 되죠. 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현대 한국어에서 똑같이 살이 된 겁니다. 내 몸에 있는 살 좀 빼야겠는데 그 살도 살이 되고, 화살할 때 살도 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같아져 버린 거죠. 원래는 다른 소리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고기 할 때 이 소는 쇼 이중모음이었고, 이 연못 할 때 소는 단모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모음 쇼가 어떻게 변화해요? 단모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한국어에서 원래는 얘는 쇼, 얘는 소였는데 똑같이 소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동음어가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미가 변화해서입니다. 의미가 변화해서. 그래서 의미가 변화해서 중심 의미와의 관련성을 상실하면서 동음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 플라워는 1번이 꽃, 그 다음에 2번이 가루의 의미. 그러니까 원래는 꽃과 가루가 중심 의미와 파생 의미의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게 서로 관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두 개를 분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을 나타내는 플라워와 가루를 나타내는 플라워, 이거는 철자가 다르지만 소리는 같죠. 자, 이렇게 나누게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번 기본 의미, 2번 파생 의미였는데, 사람들이 중간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서 이거 서로 의미가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잘라버리는 거죠. 얘 둘을 잘라버려서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인식되면서 동음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외래어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받으면서 동음어가 생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특히 외래어는, 한국어에서 외래어는 한자어가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죠. 중국에서부터 한국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죠, 한자어가. 그래서 한자어가 외래어의 영향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거 가로입니다. 가로 세로 할 때 세로, 가로 세로. 자 이거는 순한국어죠. 순한국어, 고유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가로라는 말이 있었는데, 한자어의 가로소 할 때, 자 이 가로 있잖아요. 이 가로가 똑같은 소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유어인 가로와 한자어인 가로소 할 때 이 가로가 소리만 같고 의미는 완전히 다른 고유어 한자어 짝으로 동음어를 만들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시내 조그만한 개천이죠. 졸졸졸 물이 흐르는 시내입니다. 그런데 한자어가 들어왔어요. 시내, 서울 시내 할 때 이 시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같고 의미가 완전히 다른 짝을 이루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고유어와 그 고유어와 똑같은 소리의 한자어, 외래어가 들어오면서 이 두 개의 짝이 동음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어입니다. 자, 다이어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지금 동음어는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소리만 같고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이어는 하나의 소리에 의미가 여러 개가 파생되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1번의 기본 의미, 그 다음에 파생된 2번, 3번, 4번, 4번의 의미가 서로
의미적인 유연성,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다이어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기본 의미와 파생 의미가 의미적인 유연성,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자, 먹다라는 한국어 단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밥을 먹다겠죠.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먹다를 밥을 먹다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 어제 나 우리 엄마한테 욕을 엄청 먹었어. 먹다. 나이를 먹었나 봐. 날마다 너무 힘들어. 걷기도 힘들어. 먹다. 그 다음에 어제 집에 가다가 겁을 먹었어. 겁을 먹다. 뇌물을 먹다. 더위를 먹다. 이럴 때도 먹다를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밥을 먹다 해서 욕을 먹다, 나이를 먹다, 겁을 먹다, 뇌물을 먹다, 더위를 먹다의 각각의 먹다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동음어다, 소리만 같아 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밥을 먹다의 먹다와 욕을 먹다의 먹다가 뭔가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또는 나이를 먹다의 먹다도 뭔가 의미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1번의 먹다와 2번의 먹다, 3번의 먹다가 각각 다른 먹다야. 소리만 같아. 동음어야. 이게 아니라 의미적 연관성을 지닌 다이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손 그러면 기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사람 손에, 인체에 있는 손이겠죠? 그래서 내 손은 커. 그럴 때 손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거기다 손을 썼다. 또는 나기 거기에 손을 끊었다. 이럴 때도 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손이 크다 할 때 손과 손을 끊었다 할 때 손과 손을 썼다 할 때 손이 소리만 같아. 그러니까 동음어야 라고 할 수 없죠. 약간의 의미들이 다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 의미적으로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을 다이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단어를 봤을 때 다이어와 동음어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 사전을 보면 어떤 사전에서는 동음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전에서는 다이어라고 되어 있고, 사전 편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한국어 사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언어의 사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로 다이어와 동음어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한다라고 구분의 기준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마다, 편찬자마다 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 다이어와 동음어는 경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의미의 유사성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서로 연결성이 있느냐 이걸 봐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공통된 속성, 의미 속성이 있으면 다이어로 처리하고, 공통된 의미 속성이 없으면 뭐가 돼요? 동음어로 처리합니다. 동음어,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동음어로 처리해요. 그래서 아까 사람의 배와 과일의 배는 서로 의미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동음어고, 밥을 먹다와 나이를 먹다는 두 개 먹다는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유사하다 그러면 다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의미의 유사성, 연관성이고, 두 번째 기준으로 삼는 건 뭐냐 그러면 어원입니다. 어원. 그래서 하나의 어원에서 출발해서 의미가 계속 나누어져 왔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같았던 단어이면 현재 의미가 좀 멀더라도 한 단어의 다이적 관계로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어원을 동원해도 이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한국어에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한강다리 할 때 다리입니다. 자, 한강다리 할 때 다리와 동물의 다리 어떤 것 같아요? 자, 소리만 같을까요? 아니면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람의 또는 책상의 다리 어때요? 자, 이거 나누기가 쉽지 않아. 사람의 다리, 동물의 다리. 이건 연관성 있는 것 같죠? 그죠? 자, 사람의 다리에서 동물의 다리로 갔습니다. 이건 의미적 연관성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물의 다리에서 책상 다리로 가봅시다. 어떤 것 같아요? 책상 다리. 의미적 연관성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책상 다리에서 다시 한강 다리로 가볼까요? 어때요? 의미적 연관성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뭔가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마다 이렇게 처리가 좀 어려운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혹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사전 몇 개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건지, 그리고 그렇게 처리했을 때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떤 방법이 더 그 교육상 더 좋을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다이어들은 어떻게 생성되는가입니다. 어떻게 생성되는가? 자, 의미가 하나의 소리에, 하나의 음성에 의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 개의 의미가 있다면 보통은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소리 하나에 의미 하나, 이게 가장 좋겠죠. 가장 명쾌할 겁니다. 그런데 왜 2번, 3번, 4번의 의미들이 생성되느냐 하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적용의 전이입니다. 자, 이거는 사용된 문맥에서 의미의 잔영이, 그러니까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의미의 변화를 일으켜서 1번의 의미만 있었는데, 자, 이 1번의 의미 외에도 다른 문맥에서 막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문맥에서 다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그림자가 이 2번의 의미, 3번의 의미를 만들어서 고정시키면 의미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 거칠다, 이 거칠다는 말투가 거칠다겠죠. 근데 쟤는 성격이 거칠어, 또는 날씨가 너무 거칠다, 이렇게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칠다의 기본적인 의미가 말투가 거칠다인데, 사람들이 이 거칠다를 계속해서 확장되게 쓰면서 성격이 거칠다에도 쓰고, 날씨가 거칠다에도 오늘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정말 너무 거칠다, 이렇게도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격이 또는 날씨가 라는 의미들이 거칠다의 잔영으로 남아서 이것이 의미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칠다의 1번의 의미는 말투 따위가 어쩌고저쩌고 였을 텐데, 2번의 의미 성격이 어찌하지 않고 어찌어찌, 날씨가 어쩌지 않고 어찌어찌, 이렇게 의미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해지면서 다이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환경의 특수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사회적 의미 같은 데에서 봤던 것과 연결하면 되겠어요. 자, 이거 뭐냐 그러면, 특정한 사회 환경에서 특수한 의미가 생성되면서 1번의 의미, 그 다음에 2번의 의미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믿음이라고 합시다. 믿음. 자, 믿음 그러면 뭐 믿는 마음, 이게 1번이겠죠. 그런데 자, 교회라는 특수한 사회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친구를 믿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은가, 이렇게 쓰잖아요. 저 이거 처음에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듣는데 한참 걸렸는데,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그래 걔는 다른 사람한테 좀 성실하고 뭐 그렇게 일반적인 믿음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믿음의 1번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일 텐데, 2번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뭐 믿음. 자, 그러면 두 개의 의미가 추가되면서 다이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는 이 작업 같은 경우에, 작업 그러면 작업이 그 1번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는 곳들 있잖아요. 짐승을 잡는 곳, 그런 특수한 곳에서는 도축하는 거,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일을 작업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2번의 의미가 추가되겠죠. 또는 여성들에게 작업을 건다, 이런 단어 쓰죠. 좋지 않는 단어인데, 자,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는 이성을 꿰는 어떤 일도 작업의 의미로 쓰고 있죠. 이러면서 의미가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유적 언어입니다. 비유적 언어. 자, 이 비유적 언어는 뭐냐 그러면, 비유적 표현이 의미를 2번, 3번, 4번의 의미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비유적인 거는 유사성에 근거하는 거죠. 유사성에 근거해서 은유와, 그 다음에 인접성에 근접해서 환유의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의미가 고정화되면,
고정화되면 2번, 3번의 의미가 되면서 다이어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개라고 합시다. 개. 그러면 개의 1번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개겠죠. 포유류에 속하고 다리가 4개고 어쩌고 하는 것이 1번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유사성에 근거해서 뭔가 누구누구는 권력의 개다 이렇게 은유를 썼어요. 권력의 개다. 그러면 권력의 개 그러면 그때는 권력의 앞잡이라는 뜻이죠. 그죠? 권력의 앞잡이. 개가 주인을 향해서 무조건 충성하는 것과 그런 거에 유사하게 누구누구는 권력에 무조건 충성해. 그래서 권력의 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권력의 앞잡이라는 뜻을 썼어요. 그러면 개의 1번 의미에 2번 앞잡이라는 의미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입이 출입구 또는 내전이 왕비 이런 것들은 이제 환유에 의한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됐던 것들이 고정화되면서 2번, 3번의 의미로 추가되면 역시 다이어가 생성되죠. 이거는 유사성에 근거한 은유와 환유는 모든 언어권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비교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재미있을 거예요. 유사성에 근거한 은유의 의미, 그러니까 1번의 의미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개의 의미. 그 다음에 2번의 의미가 만약에 그 문화마다 이것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음어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자, 동음어를 재해석해서 어원적으로는 다른 낱말이었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 원래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재해석해서 다이어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동음어에서는 반대로 원래는 같은 거였는데 원래는 중심 의미 플러스 파생 의미였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거 다른 거 아니야? 하고 끊어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단어로 분리한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 다이어 생성에서는 반대로 원래는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의미, 2번 의미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원래 한국어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여름은 여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름이 의미 그 소리가 어떻게 변화하냐 그러면 여름으로 변화해요. 여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계절을 나타내는 여름도 여름이고 열매를 나타내는 여름도 여름이에요. 소리가 같아졌죠. 원래는 다른 거였는데 소리가 같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름에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다이어 아닌가? 1번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계절 중에 하나인 여름. 2번 여름에 뭐 많이 열리는 열매를 나타내는 말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가 생성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어의 영향도 있어요. 외국어예요. 특히 이 외국어의 영향은 중국어의 영향 또는 일본어의 영향이 많습니다. 한국어의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춘추, 자, 춘추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한국어에서 원래 춘추는 봄과 가을이죠. 한자대로 하면. 그런데 이 춘추가 나이를 높여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세요? 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나이를 높여서 이르는 말로도 쓰는데요. 그거는 중국어의 영향을,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춘추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 거다. 자,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간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죠? 자,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한국어 사전에 인간을 한번 찾아본 적 있어요? 자, 인간을 찾아보면 1번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속세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속세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인간을 떠나서 뭐 산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서.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의미로 씁니다. 그러면 2번이 뭐가 돼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면 1번의 의미는 속세, 2번의 의미가 사람이면 이 2번의 의미가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일본어의 영향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어의 영향으로 이 다이어가 생성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다면어까지 일단 할게요. 자, 우리가 다의어라고 하면
가끔씩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와 다면어입니다. 자, 제가 참고로 넣어둔 거는 다이어와 조금 다른 다면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다면어는 의미가 둘에서 4개 정도인데 이것이 하나의 국면을 형성하는 겁니다. 아까 지금 다이어는 1번의 의미에서 2번의 의미가 파생되고 이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다면어는 1번에서 4번까지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파생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1번에서 4번까지가 하나의 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면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은행, 자, 은행, 우리가 돈 찾으러 가는 은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이상의 국면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적 통합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돈을 찾으러 가는 은행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은행은 담쟁이로 둘러싸여 있다. 그랬을 때 은행은 건물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은행은 1930년대에 설립되었대. 그러면 기관을 나타내는 거고, 이 은행은 매우 친절해. 그러면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건물의 국면, 기관의 국면, 그 다음에 구성원의 국면이 각각 형성되어서 이 통합체가 은행이 되는 거지. 은행 1번의 건물에서 2번 기관이 파생되고 3번 구성원이 파생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이것을 다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다이어하고는 조금 다른 면을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3.3의 동의관계부터는 다음에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어휘 의미론이 어차피 지금 이번 주까지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동의관계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지금 제가 한국어 앞에서 의미장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또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잘 안 넘어가서 계속 조금 중간에 잠깐씩 끊었는데, 자, 일단은 동의관계부터는 설명할 게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휘 의미론 일단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어장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권 화자들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과제를 그걸로 내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한국어의 어장에 대해서는 논문을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논문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읽기 전에 여러분들의 언어, 만약에 중국 학생이다 그러면 중국어의 색채어, 온도, 미각어와 한국어의 색채어, 온도, 미각어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을 좀 짧게 비교해서 A4 한 장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해서 과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베트남 학생이다 그러면 베트남어의 색채어, 온도어, 미각어와 한국어의 색채어, 온도어, 미각어가 어떻게 다르냐 역시 A4 한 장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하여 과제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뭐 태국어라든가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어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한국어와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를 대부분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색채어, 온도어, 미각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은 자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논문을 읽기 전이니까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논문을 보게 될 텐데 한국어에 대한 거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찾은 자료, 그 자료로 일단 한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비교한 것을 과제로 제출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는 이것으로 이번 주, 그러니까 우리가 셋째 주죠. 자, 셋째 주 과제는 일단 이것으로 대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색채어, 제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색채어, 온도, 따뜻하고, 그 다음에 뭐 차갑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각어. 그래서 미각어는 그 뭐 맛에 대한 거예요. 뭐 떨다, 뭐 아니면 시다 이런 맛에 대한 것들입니다.
한국어의 미각어에 상당히 재미있는 미각어가 있죠. 뭐가 감칠맛 나다. 저는 항상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게 감칠맛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자, 그런 미각어에서도 각각 언어권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자료까지 찾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나는 한국어의 미각어에 이런 재미있는 특징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면 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A4 한 장 정도에 정리해서 과제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서 일단은 학교에서 지금 4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제가 강의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강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 수업을 지금 화상으로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수업이 계속해서 연장되면 저도 이제 화상으로 해서 논문 발제 같은 걸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은 그 결정이 안 나서 4주로 일단 끝날 것처럼 학교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4주로만 끝난다면 굳이 또 우리가 뭐 화상을 연결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4주까지 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좀 설명을 차근차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논문 발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는 진짜로 여기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